그 공룡의 털은 피부는 직접 나온 적이 없거나 거의 드물지만 이제 공룡이 바닥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 만들어지는 자국 같은 형태로라도 공룡 피부의 패턴 같은 건 일부 아는 경우도 있고 공룡의 발자국을 통해서 발의 모양이라든지 그런 특징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의 단편적인 정보들을 다 모아야 공룡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거죠. 공룡 중에 가장 먼저 발견된 공룡의 이름은 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룡의 왕이라고 부르는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는 가장 머리가 큰 육식공룡이에요. 날카로운 이빨들이 있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티라노사우루스 이빨을 가져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레디언트라는 회사에서 과학 영상 플랫폼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원래 전공은 고생물학, 그러니까 화석을 연구한 사람인데요. 제 전 직장은 노원구에 있는 노원천문우주과학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관장을 한 2년 정도 했고요. 그 전에는 한 18년 정도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이라는 곳에서 박물관을 만들고 운영을 하면서 지질 분야의 학예사 역할을 해왔습니다. 공룡을 아이들이 매우 좋아하니까 지금껏 아이들이나 성인들을 위한 공룡이나 화석에 관련된 강연들을 많이 해왔고요. 자연사박물관이나 과학관에서 과학자 혹은 과학 지식과 시민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과학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해오는 것으로 경력을 대부분 쓰고 있었고요. 그 덕분에 사람들에게 과학을 쉽게 전달하고 그걸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학자들이 먼저 스포일링을 하자면 공룡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이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조새라는 화석 들어보셨죠 많이? 그게 보통은 공룡과 새의 중간고리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시조새도 공룡이고요. 그 시절에도 새는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새가 공룡의 후손이 아니라 새가 살아남은 공룡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공룡은 멸종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나누자면 비조류형 공룡, 새가 아닌 공룡들이 멸종한 것은 사실이니까 그 멸종한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가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많이 들어보셨을 운석충돌설 같은 것도 있을 테고 대규모의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뭐 빙하기가 와서 제가 제일 재미있어하는 이론은 공룡들이 방구를 많이 뀌어서 그게 온실가스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뭐 사실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EBS에서 만든 공룡이 멸종한 101가지 이유란 그런 영상이 나올 정도로 공룡 멸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공룡 멸종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공룡이라는 게 굉장히 신비한 동물이고 관심이 많이 갖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100가지 넘는 가설을 내는 이유는 사실은 공룡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에요. 공룡이 멸종했다라는 시대, 백악기 말이라는 시대에 대멸종이 일어났는데 그때 아주 많은 생물들이 멸종을 했죠. 그 중에서도 그 당시 최상위에 있던 생물인 공룡은 모두 멸종했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인류세란 얘기도 하고 있고 6번째 대멸종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생물들이 예전과 비해서 너무 빠른 속도로 멸종하고 있는데 만약 이번이 6번째 대멸종이라면 지금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인간도 멸종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 당시에 공룡은 왜 멸종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고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공룡 멸종에 대한 원인들을 알아보고 있는 거고요. 가설이 되게 많았지만 그걸 하나로 통틀어 말하자면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멸종이라는 게 결국 그런 의미니까 어떤 형태로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환경에서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버렸을 때 그걸 적응하지 못해서 멸종한다. 그러지 않고 버티면 그대로 존속할 수 있는 거고 살아남아서 계속 변화하는 걸 진화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 공룡의 멸종이라는 건 대비를 하지 못해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공룡 뼈가 많이 나오진 않았고 알들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 정도고 발자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3대 발자국 산지라고들 많이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남해안에 가면 대부분의 퇴적암에서 공룡 발자국이 나온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고성이라든지 해남 같은데 공룡 박물관이 있는 곳들이 바로 그런 발자국 산지 위나 옆에 지어진 곳들이고요. 경기도 화성에도 공룡 알들이 아주 많이 나왔고 최근에는 공룡 뼈라든지 이런 화석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석유라고 하는 게 화석연료라고 하니까 화석 중에서도 공룡이 많이 살았으니 걔네들이 모여서 석유를 만들지 않았겠느냐고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석유라는 걸 과학적으로 풀어서 표현하면 탄화수소
탄소와 수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런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성분들은 보통은 고생대 때의 바다 속에서 유기물들이 눌려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석유라든지 뭐 가스 같은 것들이 잘 모여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모여 있다가 이제 우리가 구멍을 뚫고 어딘지 잘 찾아서 뽑아내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주신 질문이 공룡이 많은 한반도에 왜 석유가 없냐고 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 산유국이었어요. 2021년까지는 석유라고 부를 수 있는 가스가 나왔어요. 그것도 요즘 뉴스에서 종종 보실 수 있는 동해 쪽이 아니라 울산 쪽에 거기에서 계속 석유를 뽑아내었고, 충분히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마무리를 했는데, 그래서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는 산유국이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70년대에 석유가 나왔다라는 뉴스가 있었었죠. 실제로 나왔었는데 그 석유가 꺼내서 상업적으로 생산했을 때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될 만큼의 석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거였으니까, 석유가 나온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꺼냈을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의 석유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게 그 차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뭐 대왕고래라고 했던가요? 그런 유적을 캘 수 있는 시추공을 뽑고 있는 탐사 지역들이 있잖아요. 고래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래가 사실 물을 뿜는 게 아니라 숨을 쉬는 거지만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그 물을 뿜어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석유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 그래서 그런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울산 쪽에서는 돌고래였었고, 지금은 대왕고래라는 곳에서 석유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공룡을 분류하자면 공룡은 용반류하고 조반류, 분류 그룹으로 보면 용반목과 조반목이라는 분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 반자가 골반이에요. 그래서 용반류는 도마뱀의 그 골반 모습을 닮은 공룡을 말하고요. 조반류는 새의 골반을 닮은 공룡을 말해요. 골반이 공룡 분류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골반에 뼈들이 어떻게 붙여 있느냐, 벌어져 있느냐 같은 걸로 구분한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붙어 있는 골반뼈에 다리가 붙어 있을 때 사실 이 연결되는 부분에 홈이 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거기에 이제 소켓처럼 다리 쪽의 뼈가 연결되어서 움직이게 되죠. 또 공룡과 공룡이 아닌 다른 파충류의 그 차이점이 뭐냐면, 몸에 다리가 나란히 붙어 있느냐 옆으로 붙어 있느냐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뭐 악어라든지 거북 같은 경우에는 몸에 네 다리가 옆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배를 끌고 움직이는 방식으로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영화에서 본 공룡들은 사람처럼 걷거나 달릴 수 있는 게 몸에 나란히 다리뼈가 있는 특징이겠죠. 이게 일반적인 다른 파충류와 공룡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다리에 붙어 있는 이 소켓 부분이 지금의 모든 새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공통점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새가 공룡에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쥬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나온 게 아마 1993년쯤으로 기억을 하고요. 제가 그거의 원작인 쥬라기 공원이라는 소설, 마이클 크라이튼이 쓴 2권짜리 소설을 읽었던 게 91년에서 92년으로 넘어가는 겨울로 기억을 해요. 그때 소설을 읽으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러면 공룡을 살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는 잠깐 했는데, 그게 제가 대학원에 딱 들어가던 4학년 마치고 석사과정 입학하던 때였었거든요. 그리고 고생물학 연구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면 공룡의 피를 빨았던 모기가 호박 화석에 갇혀 있는 곳에서 피를 뽑아서 DNA를 추출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CSI라든지 뭐 범죄 수사물 같은 거에 보면 범인이 누군가를 살해하고 사체가 있는데 시간이 오래돼서 부패되면 유전자 감식을 하는데 잘 안 되죠. 몇 년, 몇십 년 지난 유전자를 채취해서 정확한 자를 얻는 것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6천만 년 이상 지난 생물의 DNA를 다시 온전히 꺼내는 건 사실은 불가능해요. 게다가 이제 화석화된다라는 건 그 시간 동안에 뭐 냉장고에 들어있던 게 아니라 땅 속에 묻혀 있으면서 썩어버리게 되는 거고, 그럼 살덩어리는 대부분 사라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할 리가 없으니까 그나마 호박 속에 있는 모기라는 설정을 해낸 거였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라도 이 DNA가 그대로 유지되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 그래서 영화에서도 애니메이션으로 좀 설명을 해주고 있던 게, 완벽히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뭐 다른 현생 파충류나 양서류 같은 곳에 유전자들을 잘 집어넣어서 빈칸들을 메워가지고 만든 게 영화에 나오는 공룡이다라는 그런 설정을 했었죠.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거꾸로 말하면 공룡의 후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공룡의 일종인 새에는 공룡 시절의 유전자가 남아있어요. 그게 지금은 발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날개가 있고 깃털이 있다는 게 제일 크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부리가 있잖아요. 이빨이 없는 부리가 있잖아요. 공룡은 이빨이 있죠. 그 두 차이가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 이빨을 만드는 유전자가 사실은 지금의 새에도 들어있는데 그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되는 거. 요즘에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잘 발달해 있으니까 그런 시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치키노사우루스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 닭의 유전자를 잘 변형을 해서 최근에 아마 부분적인 실험은 성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빨이 난 닭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은 연구를 해보면 아마 6,600만 년 이전에 살았던 공룡을 유전자로 복원해내는 거는 어려운 문제이겠지만 지금도 공룡인 새의 과거의 공룡의 여러 가지 특징을 다시 일깨워서 공룡에 좀 더 가까워진 모습의 새로운 생물들을 만들어내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이런 모든 일들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하고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공룡은 살이 있고 피부가 있고 어떤 경우는 털도 있는 살아 움직이는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화석이 된다라는 건 대부분 살덩이는 다 썩어 없어져 버리고 뼈만 남아있는 상태죠. 그게 아니면 발자국만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된 실제 공룡의 뼈로부터 살아있는 공룡을 만들어내자면 중간에 많은 상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선은 뼈가 나오면 그 뼈가 전부 다 나올 리도 없어요. 100개의 뼈가 있다 그러면 그 죽었을 때 그대로 보존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공룡이 뜯어먹을 수도 있고 물에 쓸려가 버릴 수도 있고 또 이미 약한 뼈들은 사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 아주 잘 보존된다고 해도 절반 이상 보존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고요. 뼈도 별로 없어. 그런데 우리가 그나마 좀 해석할 수 있는 건 우리 같은 고등동물들은 몸이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왼팔만 나오고 오른팔이 없다고 해도 이건 똑같이 생겼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나란히 갈비뼈가 있는데 중간에 한두 개는 없어. 하지만 거기에도 같은 비율로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빈칸을 메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근육이 붙을 수 있겠고 살을 채울 수 있을 거고 그런 건 살아있는 동물은 아니니까 지금 사는 동물 중에 비슷한 동물들의 특징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붙이게 되죠. 그 공룡의 털은 피부는 직접 나온 적이 없거나 거의 드물지만 이제 공룡이 바닥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 만들어지는 자국 같은 형태로라도 공룡 피부의 패턴 같은 건 일부 아는 경우도 있고 공룡의 발자국을 통해서 발의 모양이라든지 그런 특징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의 단편적인 정보들을 다 모아야 공룡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거죠. 우리는 뼈만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살을 붙이느라고 나름 합리적으로 계산을 했다지만 지금 살고 있는 동물들을 뼈만 남겨보면 아주 이상해요. 예를 들면 향유고래라는 고래 많이 들어보셨죠? 향고래라고도 부르는데 그 커다란 고래는 머리가 이만하잖아요. 그런데 그 커다란 머리의 윗부분은 모두 다 기름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뼈는 요만큼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그 향유고래의 뼈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걸 복원할 때 그런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또 우리 잘 아는 펭귄 있죠. 펭귄 어떻게 걸어요? 뒤뚱뒤뚱 걷죠. 그런데 펭귄의 골격만 보시면 걔는 롱다리예요. 추운 데서 체온을 보존하면서 움직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몸을 쪼그려 앉아서 다니고 있지만 실제 뼈는 굉장히 길다고요. 그러니 그 펭귄 뼈를 발견한 사람들이 후대에 이 생물은 어떻게 생겼을까를 복원하다 보면 아주 키 큰 새의 모습으로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상의 허용의 폭은 좀 넓게 두고 대신에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가지고 그걸 통한 해석을 하게 된다. 공룡 중에 가장 먼저 발견된 공룡의 이름은 이구아노돈이에요. 이름에서 이구아나가 들어있으니까 이구아나랑 비슷한 동물일 것 같고 돈이라는 건 이빨이에요. 우리 그 치약 이름 중에 돈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통약이 아닌 치통약 이름으로 땡땡돈이라는 거 있어요. 그 돈은 이빨이라는 뜻이라서 이구아나의 이빨처럼 생긴 거란 뜻이거든요. 이빨 하나밖에 발견 안 됐어요. 근데 이름을 붙인 거야. 나중에 여러 마리가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제 전체 모습을 알게 되었지만 게다가 그렇게 발견된 거에 일부를 보니까 아주 뾰족한 뼈가 나왔는데 이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코뿔소처럼 코에 이렇게 나 있는 방어 무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발견된 공룡 뼈들을 더 자세히 관찰해 봤더니 그게 엄지발가락에 있는 그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 말은 내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발견된 모든 증거를 가지고 해석한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현재의 과학인 거고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은 데이터가 모이거나 새로운
분석 방법이 생겨서 해석을 해봤더니 다르게 되었다라고 하면 틀린 게 아니라 더 많은 정보로 더 나은 과학이 발전해가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공룡의 왕이라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긴 하죠. 그리고 우리가 영화 제목으로는 모두 쥐라기 공원이라고 부르지만 그 영화에 나온 공룡 중에 대부분은 백악기 때의 공룡이었어요. 그런데 쥐라기 공원의 원작 소설가에게 물어봤더니 백악기는 바람이 좀 안 좋잖아. 그러니까 크리테이셔스 파크보다는 주라식 파크가 더 발음하기 좋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댔더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공룡의 왕이라고 했지만 공룡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라이아스기의 왕, 쥐라기의 왕, 백악기의 왕이 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룡의 왕이라고 부르는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는 가장 머리가 큰 육식 공룡이에요. 날카로운 이빨들이 있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티라노사우루스 이빨을 가져왔습니다. 이빨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빨에서도 보이는 부분인 이 부분이 이빨 부분이고요. 나머지 이만큼은 잇몸 속에 들어가 있는 뿔이에요. 이게 짧으면 깨물었을 때 부러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빨과 잇몸 속에 있는 부분이 합쳐져서 티라노사우루스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육식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이빨을 같은 종류만 가지고 있어요. 크기만 좀 다르고 똑같이 생긴 이빨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사람은 잡식동물이니까 송곳니도 있고 어금니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이빨로 먹이 활동을 하잖아요. 티라노는 이렇게 생긴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이빨에는 톱니가 나 있습니다. 세리에이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부분에 나 있는 톱니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스테이크의 칼 역할을 해요. 고기가 더 잘 썰리겠죠. 그래서 이게 육식공룡의 이빨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이빨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이게 육식인지 초식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는 백악기의 왕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사실은 티라노보다 조금 더 큰 공룡도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센지 잘 몰라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누구랑 싸운다고 얘기하죠? 티라노사우루스와 스피노사우루스가 싸운다고 얘기하죠. 쥐라기 공원 2편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먹이가 좀 달라요, 서로. 스피노사우루스는 물가에 살았던 공룡이어서 고기도 물론 먹지만 물고기도 사냥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면 조건들을 이렇게 붙일 것 같아요. 사자가 이길까요? 호랑이가 이길까요? 초원에서는 사자가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숲속에서는 호랑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랑이는 단독 사냥을 하니까 호랑이랑 사자랑 1대1로 싸우면 호랑이가 이길지도 모르지만 집단 사냥을 하는 사자 떼랑 호랑이가 싸우면 사자가 이길 수 있겠죠. 물론 둘이 만날 일은 없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물가에서 싸운다면 스피노가 이길지도 모르겠고 다른 곳에서는 티라노가 이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백악기가 아닌 쥐라기의 왕이었으면 알로사우루스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티라노사우루스가 북미에서 살았던 공룡이라면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좀 더 가까운 몽골에서는 타르보사우루스라는 공룡이 티라노랑 비슷하게 생긴 약간 더 작은 공룡이거든요. 백악기에 살았던 공룡이니까 몽골의 공룡의 왕은 그러면 타르보사우루스겠죠. 둘이 만날 일은 없으니까 각자 자기 지역의 왕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사실 왕이라고 말했지만 크기로 본다면 못 낀 초식 공룡들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왕이라면 어쩌면 세이스모사우루스가 왕일 수도 있고 디플로도커스가 왕일 수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육식공룡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라면 현재 살고 있는 동물 중에 왕은 사자일까요? 코끼리일까요?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다 과학을 볼 때 어떤 시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고 연구하느냐의 방향성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공룡을 분류할 때 용반류와 조반류로 나누는 건 골반뼈의 형태라고 했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육식공룡과 초식공룡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건 연구자의 시각으로 어떤 것들을 살펴보고 싶으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공룡의 왕이라는 것도 크기로 하고 싶은 건지 좀 더 포식을 하는 게 강하다고 정의할 건지에 따라서 다르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룡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금은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 거대한 생물들이 1억 년 이상을 지구를 지배하다가 모두 사라져 버렸잖아요. 도대체 왜 그럴 거라에 대한 호기심? 지금은 모두 사라진 생물이다. 게다가 공룡이란 말이 사실 디노사우루스, 무서운 도마뱀, 한자로도 공포의 파충류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아주 커다란 생물이라고 보고 있죠. 물론 다 작은 공룡도 있지만 아무튼 아주 커다란 생물이 살았다는 거에 대한 신비감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돌 그룹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육식, 초식, 못 낀 애, 날아다니는 애, 익룡은 공룡의 사촌이라지만 아무튼 같은 때 살았던 아주 신비한 동물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나한테 와닿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에서도 모든 멤버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친구를 더 좋아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각각의 캐릭터에 따라서 선호도가 더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수백 종, 천종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다양한 공룡들 중에 하나면 내가 마음이 가는 공룡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포켓몬스터처럼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룡이 멸종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차지한 동물들이 번성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생태학적 지위라고도 부르는데 각각의 위치에서 뭐 바다에 사는 동물, 육지에 사는 동물, 산이나 숲에서 사는 동물 각각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어떤 생물이 잘 살고 있으면 그 생물이 번성하는 동안에 다른 생물들은 상대적으로 번성하기 어렵겠죠? 근데 그러다가 그 생물들이 모두 없어져 버리면 그 빈자리를 누군가가 차지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포유류들이 더 번성할 수 있었던 건데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포유류는 파충류가 멸종하고 나서 진화한 게 아니라 시작한 건 같은 시기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중생대의 초기부터 살았던 포유류들은 작은 쥐만한 생물들이 대부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힘을 못 펴고 근근히 살아가다가 지배 파충류인 공룡이 다 멸종하고 나니까 그 빈자리를 차지하면서 몸집을 키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인간이 이만한 크기로 진화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더 작은 형태의 또 다른 종으로 포유류들이 번성하고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